자, 이제 내년도 전망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내년 글로벌 경제 뭐 금융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로 지금 꼽는 거는 테이퍼링과 이제 기준금리 인상 이 시점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가 골드만삭스도 테이퍼링을 좀 더 앞당기고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번 이제 금리가 올라갈 때도 뭐 비슷한 작년 하반기였었죠. 예. 네. 금리가 1.7까지 치고 올라갈 때 금리가 올라가니까 또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때도 제가 금리가 올라가지 못하는 환경이 되는 게 더 무섭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테이퍼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얼마 전에 이제 제롬 파월이 저는 무슨 얘기를 하는가 곰곰이 체크해 봤었는데요. 그 제롬 파월이 뭐 예정대로 긴축 강하게 할 거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시장이 한번 놀랐었잖아요. 예, 그렇죠. 저는 너무나 안심이 들더라고요. 아, 오히려. 네, 오미크론 때문에 그 뭐 제가 오미크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니까요. 예. 뭐 제롬 파월이나 미국 행정부가 훨씬 더 저보다는 더 많은 훌륭한 전문가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테이퍼링 하려던 걸 좀 멈춰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면 큰일 났다라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네. 네. 그런데 다행히 테이퍼링 예정대로 할 거야. 그런 얘기를 해줘서 저는 솔직히 네. 휴 다행이다. 오미크론이나 최근에 일어나는 공급망 이런 문제에 따른 경제 충격이 생각보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만큼은 그렇게 있지 않고, 네. 거기에 또 하나, 제가 또 하나 봤던 지표는 고용률이거든요. 예, 그렇죠. 네. 지난번 제가 미국 갔다 와서 너무나 큰 건 소득을 하나 얻어왔었다 했잖아요. 예. 미국 기업들, 미국의 노동자들, 전부 다 미국 정부가 돈을 퍼줘서 이 사람들이 아무 문제가 없구나라는 걸 제가 알고, 그렇다면 돈 퍼주는 걸 멈추는 순간 직장으로 복귀하겠구나. 그때 예상을 그렇게 하셨죠. 예. 그래서 저는 11월 이후에 고용이 아주 급격하게 개선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이제 장 빠지는 게 무섭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 실업률이 지금 4.2%까지 떨어졌잖아요. 예. 예. 그렇다면 이 4.2%까지 떨어진 걸로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건데 그 부분은 과거에 미국의 실업률이 2008년도, 2009년 10월, 11월 정도까지 해서 미국의 실업률이 10% 넘었다가 계속 완만하게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완만하게 떨어졌던 이유가 실질적으로 2008년, 9년도에 미국의 투자은행들이 얼마나 많이 망했습니까? 우리나라 IMF 때처럼. 그렇게 리만 브라더스부터 베어스턴스 등등이 이제 망하다 보니까 그 해고된 노동자들이 복귀할 직장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없었기 때문에 실업률이 5% 미만으로 다시 회복되는 데는 5년이 넘게 걸렸어요. 2009년부터 거의 2014년 돼야 실업률이 다시 5% 미만까지 떨어지게 되는데 이번에는 작년 코로나 위기 때 14%가 넘었던 실업률이 지금 1년 6개월 만에 그렇죠. 4.2%로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유를 저는 이제 미국 가서 보고 온 거죠. 그렇죠. 이놈들 해도 너무하네.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을 주니까 안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4.2%까지 떨어지고 그렇다면 미국이 2014, 15년도를 지나가면서 실업률이 5% 미만으로 떨어지고 나서부터 16년, 17년, 18년도에 그 랠리가 왔었어요. 예. 그 랠리가 오는 걸 앞두고 15년 말에 금리 인상 첫 번째 딱 들어갔고요. 예. 그리고 16년 말에 두 번째 금리 인상 들어가고 17, 18년도에 세 번, 네 번 금리 인상하면서 본격적인 실적 강세장이 왔었던 거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실업률 4.2% 그리고 미국의 여러 가지 지금 재고 뭐 이런 거 체크해 보면요. 재고가 바닥이잖아요.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지금 물건이 없어서 그런 걸 다시 활발하게 막 만들어야 되면 우리가 경기 순환 사이클로 봤을 때도 제일 무서운 게 생산 캐파를 잔뜩 늘려서 물건을 왕창 만들어 놨더니 안 팔려서 재고가 늘어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재고가 바닥인 상황인 거죠.
그렇게 보면 내년도에 뭐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도 또 허를 찌르는 어떻게 보면 이연 수요가 올해 하반기에 왔어야 되는데 오미크론이라든지 공급망 이슈 때문에 약간은 그 이연 수요가 왔어야 될 이연 수요가 또 한 번 더 이연됐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다시 하반기에 다시 막 자빠졌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이 또 강하게 내년에 다시 리바운드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용 지표 말씀하셨는데 연준이 주목하는 게 또 고용 지표와 인플레이션, 물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물가 상승률 보면 굉장히 심상치가 않아요. 6개월 연속 지금 5% 이상 올라가고 있고, 뭐 지난달 같은 경우는 6% 넘었는데, 근데 이제 분석을 두 가지로 하더라고요. 이게 그 인플레이션 시가 도래했다. 여기 하나가 있고, 기저효과 때문에 일시적이니까 내년 상반기 정도 정상화되면은 뭐 인플레이션이 꺾일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네, 인플레이션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실물 경제에서 좀 이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어제 저녁에 이제 뭐 저녁 먹다가 나온 얘기가 보통 홈디포나 이런 데 가보면 이제 뭐 이렇게 가구 고치다든지 집에 여러 가지 고칠 수 있는 그런 홈 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재료들을 많이 팔잖아요. 그게 한 7,000원 정도 하던 게, $7 정도 하던 게 지금 21불 한다는 거죠. 3배. 네, 올랐어요? 거의 3배 가까이 올랐대요. 근데 그 오른 이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도 있었지만 인건비가 확 올라간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아직 복귀 안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인건비 부분이 계속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근데 노동자들이 지금 빠르게 복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원자재 가격도 보면 유가만 보더라도 85불 갔다가 65불까지 확 떨어지고.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아주 큰 일을 하나 해줬죠. 원자재 가격의 추세를 꺾어버렸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단 원자재 가격 꺾였어요. 그리고 노동자들이 복귀하고 있어요. 그러면 노동자들을 못 구해서 아유 내가 웃돈 예전에 우리가 택시가 부족했을 때 밤에 따블 줄게 따블 뭐 부르듯이 그랬던 현상이 나중에 새벽 2시만 되더라도 이제 빈 택시가 많으면서 따블 안 줘도 되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빠르게 이제 정상화된다고 보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아직 봉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중국의 그런 노동자들이 많이 와서 우리 중국 교포들도 많이 일을 하시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을 돌아가셨다가 아직 다시 못 나오신 분들도 있고요. 그렇죠. 그것 맞습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주변에 식당을 가보면 식당에서 사람을 못 구해서 그렇죠. 그 많은데 한두 사람이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미국의 노동자 부족이 우리나라에도 왜 이런 현상이 똑같이 일어나지? 그런 값싼 노동자들의 복귀도 지금 늦어졌는데 그분들이 뭐 계속 안 오실 거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면 원자재가 그다음에 인건비가 떨어지면서 우리가 돈을 풀면 무조건 계속 이런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현상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인플레이션이 계속 가속화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그런 물가 상승 부분도 상당히 이제 좀 조용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국내 경제 상황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기준금리 인상을 2차례 했는데 내년 뭐 상반기에 한두 차례 더 하지 않을까 예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가 살아나야지 기준금리 인상도 할 텐데 그거하고 좀 약간 맞물리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너무 좀 오르다 보니까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먼저 인상을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못 올렸지만 내년부터는 저는 올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한 2번 정도 올릴 수 있다고 보고요. 내후년에도 미국은 3번에서 4번까지도 올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올리는 반면에 우리 시장은 약간 경기 회복이 뭐 조금 미국은 이제 돈을 다 퍼줘서 빠르게 이제 회복되는데 우리는 이번에 너무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타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맞아요. 예.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조금 경기 회복이 좀 더딘 모습 보이겠지만 수출 기업들은 아주 잘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은 내년에 상당히 주가가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금리는 그렇게 이제 한국은행이 먼저 올리고 페드가 나중에 내년에 뭐 좀 뒤늦게 올리고 하면서 약간의 디커플링은 있었지만 금리 인상 자체는 실질적으로는 어쨌든 뭐 주식시장에 큰 영향은 못 준다라는 생각이고요. 물론 저 같은 사람도 대출을 못 받을 정도로 지금 대출 총량 규제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시장에는 크게 이제 도움은 안 되지만 우리나라 신용대출이 또 보면 여전히 한 23조 수준이잖아요.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또 약간 규제를 좀 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러니까 수출은 좋다고 하시지만은 경기 선행지수를 보면은 뭐 6월달 정점으로 해서 계속 지금 꺾이고 있다. 그래서 내년 경제 성장률이 올해만큼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증시도 어느 정도 그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네, 뭐 OECD 경기 선행 지수에는 이번에 공급망 차질 때문에 상당한 이제 착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뭐 10월달, 11월달 보면 이제 자동차 판매도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뭐 자동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차량용 반도체부터도 부족을 했지만 그걸 뭐 재고가 어느 정도 남아 있어도 그걸 갖다가 물류 문제도 좀 있었고요. 그런 것 때문에 데이터는 마치 경기가 위축이 되고 소비가 위축이 돼서 물건이 안 팔리는 걸로 저는 인식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이제 꺾인 것처럼 나왔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의 고용이 빠르게 회복이 됐고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이제 소비가 시작되고 그 소비가 시작될 때는 우리가 또 하나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우리 주변에 보면 지금 굉장히 다들 힘드시잖아요. 힘든데 결국은 소비는 부유한 분들부터 돈을 쓰는 거였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자산가들이 돈을 쓰는 거죠. 그 자산가들은 부동산과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자산가겠죠. 그런 사람들이 어쨌든 최근에 엄청난 웰스 이펙트가 생겼죠. 부의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주식을 사느냐. 무조건 고가품 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게 맞습니다. 소비는 부자부터 먼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부자가 돈을 쓰면서 그 돈을 쓰면서 차를 사면, 그죠? 차가 많이 팔리면 그 회사 기업의 이익이 좋아지고 그 보너스를 받아간 노동자들이 또 돈을 쓰게 되고 그런 순서대로 일종의 낙수 효과가 있는 것도 소비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낙수 효과로 인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1년 반 동안에 주가 올란 기업들 보면 다 1등 제품을 만드는 그런 프리미엄급 제품을 만드는 기업부터 주가가 다 올라간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내년, 내후년에는 그렇게 이제 중가권의 그런 소비도 본격적으로 일어난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섹터는 무조건 이제 계속 경기 소비재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김에 내년에 이제 주목할 만한 한 3가지 업종 정도를 꼽는다면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뭐 경기 소비재라고 말씀하셨지만. 경기 소비재로 보면 내년에 저는 뭐 저도 지금 뭐 삼성 갤럭시 폴드업 폰 1을 아직 쓰고 있거든요. 쓰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4명 중에 어제 친구랑 4명이서 밥을 먹었는데 3명이 폴드업 폰이었어요. 한 명은 폴더블 최신형을 가지고 있었고, 한 명은 이렇게 G 플립을 들고 있었고요. 그게 아주 핫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폴더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아직 항상 제가 주식은 대중들이 아직까지 인지하기 전, 또는 인정하기 전에 들어가야 이제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폴더블이 과연 돼? 뭐 아이폰이 최고 아니야?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보면 폴더블 쪽에 약간은 좀 소비 붐이 좀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겠군요. 교체를 하면 폴더블을 써보신 분들은 다 폴더블을 쓴다고 보거든요. 예, 실제로 제 주변에 폴더블 폰을 쓰는 분들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내년에부터 새로운 어떤 성장 스토리 있잖아요. 예. 새로운 성장 스토리가 그동안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메타버스나 그리고 NFT 관련된 게 있었는데 내년부터 내후년에는 애플 아이카가 나오기 전에 많은 얘기들이 이제 오고 갈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예. 네. 애플 아이카를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요. 자동차를 만들려면 자동차가 출시되기 전까지 최소한 3년 정도의 그렇죠. 디자인도 그렇죠. 예. 개발하고 그 안에 필요하죠. 어떤 부품을 쓸지 거의 3년 걸리거든요. 다 만들어 디자인을 다 해놓고 출시하기 한 6개월 전에 어떤 부품을 쓰지, 타이어는 뭘 쓰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내년 하반기부터 내후년에는 이 애플카에 어떤 제품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시장의 하나의 테마가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 거기에 우리나라 기업 중에는 수혜를 볼 만한 기업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애플의 아이폰, 애플의 아이패드에 납품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한국 기업. 보면 쭉 다 찾아보시면 다 나올 그래서 거예요. 알아서 찾아봐야겠는데. 그렇죠. 그 중에 이제 애플의 아이카까지 매출이 발생을 하면서 그러면 매출이 어마어마해지겠죠. 그죠? 그런 기업에 대한 약간 테마가 나올 수도 있다. 예. 뭐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번에 한 번 더 또 늑대와 양치기 소년처럼 리오프닝 되는 줄 알았더니 뭐 카지노부터 해서 여행, 뭐 항공사들 주가가 또 쫙 올라갔다가 또 그대로 또 다시 한번 주저앉았는데 그런 이제 피로감을 주고 본격적으로 회복될 때 보면 물려 있었던 주식이 이제 본전되면 팔게 돼 있거든요. 예, 맞아요. 그때 이제 그 매물들 다 소화하면서 이번 고점, 올해의 고점을 다 돌파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지.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 내년에 조금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핵심을 꼭 잘 짚어주셨는데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년 상황을 이제 내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그냥 개인 투자자들한테 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보통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뭐 꾸준하게 매달 그렇죠? 매달 주식을 하는 게 맞습니까? 뭐 이런 질문도 하고 그런데 저는 뭐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게 주식은요 무조건 싸게 사야 됩니다. 예, 싸게 사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게 시장이 인정하지 않는 주식을 소외된 주식을 싸게 사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가장 위험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주식대에는 케인즈도 주식은 미인대라는 얘기도 했고, 저도 이제 오디션 게임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책에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오디션이 열렸는데, 사람들이 왜 임영웅의 가치를 못 알아보지? 예. 그랬을 때 확 사는 것처럼, 우리가 내년에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소비가 이루어진다든지 했을 때 아직은 인정하고 있지 않는 그런 좋은 주식을 이제 어떻게든 싸게 사는 전략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성장주 모멘텀이라든지 어떤 경기 소비재에 있어서 소비 모멘텀이 생겼을 때 과거에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 2015년까지는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가 인기였다면. 엄청났죠. 그때. 네. 그 이후에는 또 LG생활건강의 후가 맞아요. 중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또 울렸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경기 소비재가 히트를 칠지 그거는 모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이제 공감 능력이 좀 필요한 거죠. 아니야. 무슨 설화수 무슨 후야. 나는 랑콤이 최고야. 이런 이제 선입관과
자기의 이제 고집은 버려야 되는 거고요. 소비자들이 좋아하면 왜 좋아하지?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TV나 이 영화도 1년에 거의 한두 편 보거든요. 근데 한두 편을 보는 이유가 700만 이상, 1000만 이상 영화가 나오면 반드시 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저 영화를 좋아할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보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주변에서 어떤 제품이 좋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좀 오픈 마인드로 좀 봐야 되거든요. 주식 시장에서 보면 굉장히 박학다식한데 내가 사물을 바라보는 프레임이 부정적인 프레임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똑똑한데 그 부정의 프레임 때문에 다 놓치는 경우가 많은 분들. 그리고 모두가 다 인정할 때 이제 그런 어떤 부정적인 요인이 안 보일 때 들어가면 물리잖아요. 물리는 거죠. 비싸게 주식이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나의 공감 능력을 내년에는 한번 좀 길러본다는 그런 마음으로 어떤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좀 빠르게 공감을 해보고 그런 어떤 큰 변화 속에서 기업의 가치가 주가가 아직 그걸 다 반영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그럴 때 그 10명 중에 공감은 내가 두 번째, 세 번째로 빨리 하고 주식도 그렇게 내가 두 번째, 세 번째로 좀 빨리 산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투자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세익 대표님의 강의 한 1시간 넘게 들었는데요. 저는 이제 공감 능력이라는 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정치인한테 필요한 얘기인 줄 알았더니 결국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도 공감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통찰력 있는 강의해 주신 박세익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